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열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수능 국어 수업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해 보는데, 자, 이제 다들 고3 올라간 친구들 대부분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가장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수능 국어가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서 선생님이 감히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아직도 수능 국어가 무엇을 묻고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뭐가 포인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만들어진 원리나 이런 사실 가장 근본은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가 글을 읽게 되는데 이 글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수능 국어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사실 우리가 글을 어떻게 접근하냐 이러는데 선생님도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희들한테 이제 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게. 선생님은 지금은 대형 스타 강사는 아니야. 근데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PD님은 어디서 뵀냐면 2005년경 이때쯤 우리 굉장히 어렸을 때야. PD님도 어리고 나도 어릴 때 스카이에듀라고 한동안 잘 나갔다가 지금은 저기 하늘로 사라진 어느 스카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늘로 사라진 회사가 있어. 그 회사의 선생님이 사실은 정말이야 1타 강사였거든. 맞죠, PD님? 네, 정말 1타 강사였었어. 그때 공부법하고 수능 국어란 걸로 1타 강사를 찍었었는데 선생님 그때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유학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활동을 중단하고 왔다가 한국에서 다른 이제 교육 사업을 하다가 이제 너희들한테 몇 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국어를 예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기회들이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수능 국어를 하는데 사실 선생님은 수능 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우리나라 수능이 태어난 게 94년이거든. 근데 94년도에부터 선생님은 99년 수능, 00년 수능, 01년 수능 이 세 번의 네, 어서 오십시오.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수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 자, 근데 선생님 때는 신기한 이야기를 역사 이야기를 좀 해주자면 99, 00, 01 이때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수능이 그랬으니까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밀레니엄 이럴 땐 수능 국어를 뭐라 그랬냐면 진짜 황당한 이야기 중에 글을 읽을 필요가 없대. 이런 선생님도 있었어. 그럼 글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첫 단락하고 마지막 단락만 읽으면 수능 국어는 다 풀어진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아무리 따라해봐도 사실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수능 국어 첫 단락하고 끝 단락만 읽으면 나머지 내용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지. 두 번째로는 무조건 배경 지식을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때 배경 지식 학원이 있었어. 그래서 배경 지식을 키워야지 너희들이 수능 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랬었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거는 배경 지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라는 얘기야? 이게 과연 지식을 묻는 걸까? 라고 하는데 이 수능 국어는 정확히 말하면은 출처 자체가 우리나라 수능 시험 자체가 자 미국의 SAT에서 왔어. 이게 우리보다 더 오래된 시험이거든. 자, SAT가 무슨 뜻이었냐면 스칼라십 애프티튜드 테스트야. 대학 가서 공부할 어떤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게 미국 수능이야. 우리가 수능을 학력고사에서 수능을 도입할 때 미국 수능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 현지화 한국화시켜서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 SAT가 나눠져. 하나가 잉글리시 파트하고 하나가 매스 파트로 나눠져. 크게는. 근데 이 잉글리시 파트에서 우리나라 수능과 똑같은 걸 알게 돼. 선생님도 SAT를 준비를 대학교 때 해보면서 수능을 통과하고 서울대에 다니면서 미국으로 편입하려고 SAT를 준비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수능이 여기서 오긴 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 근데 그러면서 수능 국어가 선생님도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수능 국어를 깨달았다? 사실 그러진 않았어. 그 뒤에 수능 국어가 뭔지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능 국어의 원리를 알게 되는데 자, SAT에서도 보거나 우리나라 수능 국어에서도 봤을 때 우리는 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글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각각 글이 다 달라. 너희들이 비문학 4개, 문학 4개를 봐야 되거든. 문학 4개만 해도 다르지. 고전 운문이 있고 고전 소설이 있어. 그 다음에 현대 시가 있고 현대 소설이 있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읽을 수는 없어. 좀 이따 보면 다 알게 될 거야. 오늘 수업은 전반적으로는 기출을 풀어보면서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연구를 시킬 거야. 자,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독서론이 나올 거야.
이 글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쉽게 접근해. 근데 너희들이 좀 이따 풀어보면 감으로 풀게 될 거야.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 그 다음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 정치, 경제, 사회라든지 윤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온갖 종류의 글들이 나와. 그럼 그 글을 똑같이 봐야 되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게, 얘들아. 우리가 자, 들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어봐. 모든 글은 만들어질 때 너희 혹시 글 써봤니? 네, 써봤어요. 수행평가요. 맞아, 써봤지. 근데 너희는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글을 보면 그냥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다 쓴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선생님들께 이 글 쓴 거 수행평가 때 가져다 내면 선생님이 잘 썼다고 칭찬 주로 해주니? 아니면 빨간 펜으로 빠바바바바바박 고쳐주니? 아마 엉망진창이 될 거야. 실제 너희들한테 논술 쓰라 그러잖아? 아마 못 쓸 거야. 근데 그럼 글이란 거 어떻게 쓰는데요? 라고 하잖아. 글은 쓰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 그럼 준비가 뭐냐라고 만들어낸다면 제일 먼저 구조를 만들어야 돼. 구조는 뭐냐면 간단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 그리고 서론을 되게 신기한 얘기인데 너희가 보기엔 서론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서론을 먼저 쓸 것 같지. 서론이 어쩌면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쓰는 게 뭐냐면 본론하고 결론 사이에서 뭔가 조율을 해줘야 돼. 결론,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좀 재미없는 주제지만 대한민국 수능을 없애자라는 주제를 했어. 이 그지 작 같은, 선생님 요거 아니야, 이거 자시야. 그렇지, 발음이 좀 비슷해서 그렇지. 자, 그지 작 같은 이 수능을 없애버리자. 선생님 사실 가끔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너무 스트레스잖아. 근데 수능을 없애자라는 결론, 수능 폐지 얘기를 했어. 그러면 서론부터 쓸래? 난 수능이 너무 싫어요. 이런 그지 같은 작 같은 수능. 이렇게 쓸 거야? 논리가 없지.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설득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본론을 1, 2, 3으로 잡아가지고 설득을 좀 해봐야 되겠어. 그럼 첫 번째 본론 1에다가는 수능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그 다음에 수능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수능의 보완책을 이야기해 볼 거야. 보완책이 있어야지 수능을 폐지할 거 아니야. 그냥 대학 뺑뺑이로 예쁜 사람 해가지고 나같이 안 예쁜 사람은 대학 못 가게 하고 이러면은 그렇잖아. 왜 웃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황 쓸 때 그냥 상황만 쓸 수 없지. 현재 상황에서 뭘 쓸 때? 26학년도 개수능. 누가 이딴 식으로 어렵게 갑자기 내서 우리를 강제 재수시키래. 그러다 보니까 재수하는 상황. 맞지?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학원비. 예친학원은 그나마 좀 착한 거야. 시대인재 이런 데서 막 이런 거 이제 또 유튜브 올라가면은 시대인재 우리 또 진우 형이 나 싫어하고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그건 다 우리가 원래 다 친하거든. 근데 시대인재 학원비, 메가스터디 학원비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아빠 등골 브레이커 막 이런 단어들을 쭉 썼어. 맞지? 그다음 단점. 수능이 무슨 사고력이냐? 또 수능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너무 어려워. 고난도다. 이런 것들에서 단점을 몇 가지를 썼어. 보완책.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해서 다른 보완책에서 예를 들면은 공교육 정상화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 것들에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도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좋은 사례들 있잖아. 좋은 사례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는 거야. 그래서 사례 A, B, C 해가지고 엮어놨어. 그래서 나는 결론이 수능 폐지야. 이러면은 이제 서론을 쓸 수 있는 거야. 서론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글을 써놓으면 관심이 있겠니 없겠니? 관심이 대부분 없겠지. 그럼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어때? 예를 들면 올해 한 남학생이 아파트 12층에서 떨어져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만 써 있어봐. 너희 그럼 이 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도대체 왜 떨어졌을까? 왜 죽었을까? 유튜브 맨날 보면은 앞에 첫 화면에 한 방에 5억 버는 방법. 여러분 뭐야? 주식에 100억을 투자하면 한 방에 5억 벌 수 있다. 일단 개소리하고 앉아있지. 그럼 100억이 없잖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낚아. 서론은 사실 낚는 거야. 그래서 서론에서 낚아가지고 방금 이야기처럼 누구의 자살 이야기를 썼어. 그럼 궁금하잖아. 그래서 읽어보니 이걸 다 엮어 썼어. 우리나라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나쁜 상황인데
수능에 이런 단점들이 있어.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난 이런 생각들을 해.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수능이 폐지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우리 아이들이 훗날 미래에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해. 라고 글을 써놨어. 오, 그러면 이제 어때? 괜찮아졌지.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글자로 쓰여 있어. 난 지금 이야기로 해줬거든. 이야기는 전달력이 좀 잘 돼. 우리가 왜냐면 임팩트 있게 전달하거든. 근데 글은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단어들이 그리고 또 다른 단어들이 중요한 핵심 문구를 파악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어. 이게 수능 국어야.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신나게 열심히 글을 집중해서 읽고 나면 잘 봐. 첫 번째 단락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는지 잘 몰라. 두 번째 단락이 단점에 대한 이야기인지 단점에 뭐가 있었는지 두 가지가 있었는지 세 가지가 있었는지도 딱딱딱 찝어주지 않으면 몰라. 세 번째는 보완책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고 나선 문제 풀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모든 수능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수능을 풀고 나면 감으로 풀었다는 이야기가 해. 아니면 수능 폐지에 관련된 어떤 글을 이미 논문을 읽어놨기 때문에 나도 저런 거 알아. 그러니까 이 글이 나랑 친숙해. 이딴 소리를 해버리는 거야. 이게 수능에서 물어봤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가 오늘 이제 연습할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글들이 나오면 단락을 다 끊어갈 거야. 단락만 끊는 게 아니라 자, 단락에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어느 이야기가 하고 있는지 나중에 파악하는 훈련도 시켜줄게. 선생님은 오늘 국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거야. 오늘은 어려운 비문학으로 다 퇴원시켜버릴 거야. 아니, 퇴원은 안 할 거야. 너희들이 끝나고 나면 비문학을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선생님 수업은 조금 수준이 있어. 내 목표는 수능의 1등급 만점이 아니야. 진짜 똑똑한 너네들을 만들어주고 싶어. 똑똑해지면 수능 국어쯤은 껌이야. 그런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선생님이 이 글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를 알려줄 거야. 그때 조금 고비가 찾아올 거야. 힘들 거야. 그 다음에 나도 강민철 선생님이라든지 유대종 선생님이라든지 김승리 선생님처럼 내가 더 재밌게 글에 대해서 분석해 줄게. 근데 그게 참 쓸데없는 짓이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거는 점점 줄여갈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해를 다 못한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리고 오늘 선생님은 중요한 숙제가 있어. 선생님이 시험지를 똑같은 걸 두 부를 줄 거야. 이게 하나가 있고 이게 하나가 있어. 풀 때는 큰 걸로 풀 거야. 근데 하나씩을 끝나고 나서 더 줄 거야. 꼭 가져가야 돼. 숙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오늘 일요일이잖아. 월, 화, 수까지는 국어 이거 건드리지 마. 다 까먹어. 그 다음 목요일부터 목금토에 다시 하루에 한 지문씩 풀어봐. 근데 한 지문을 푸는 게 아니야. 송지열 선생님이 말해줬던 그것을 기억해가면서 너희가 까먹은 상태 속에서 다시 송지열이 돼보는 거야. 이해하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까먹은 상태 속에서 너희가 다시 한번 찾아보란 거야. 모든 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있다는 거를 너희들이 스스로 알고 느끼고 찾아내야 돼. 내가 찾아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능이 감이었다는 게 사라지고 수능이 배경 지식이었다는 게 사라지면서 어떠한 처음 보는 글이 나오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그 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해 가는지에 대해서 글을 이해하지 못한 속에서도 이해를 해가면서 점점 능력을 키워갈 거야. 답을 가까이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게 비문학의 기본 토대야. 문학도 이것의 기본 토대를 가지고 있는데 문학은 조금 특이해. 오늘은 아마 문학 수업이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비문학을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먼저 알고 같이 잘해보는 거야. 자, 선생님이 시험지 나눠줄 테니까 자, 뒤로 넘기고요. 자, 첫 번째 지문만 시간 한 5분 줄 테니까 풀어보자, 얘들아. 5분, 6분. 자, 지금부터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여기 2시 17분이니 2시 24분까지 풀어봅시다. 기다리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다 풀었니? 자, 생각보다 뭐 쉬운, 뭐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무슨 글이 하나 나왔어. 보통 이제 독서론이라고 해가지고 워밍업 지문으로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면은 좀 있지. 자,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너희들이 답을 찾았을 때와 조금 다름을 보게 될 거야. 정답은 불러줄게. 1번에 2, 2번에 5, 3번에 3이야. 4 맞았을 거야. 자, 우선 우리는 이 글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단락을 먼저 구분 지어 주길 바래. 이제 습관을 좀 들여봐. 습관은 뭐냐면 간단해. 단락 줄 그어줘. 얘들아, 이 글은 몇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니? 4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자, 이거 그어놓은 사람들 나중에 복을 받게 된 거야. 왜냐면은 나중에 글이 어려워지면 단락을 안 그어놓으면 각 단락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파악해야 되거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습관으로 이거 몇 초 안 걸려. 너희 시간 부족한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자, 그러면은 이 글에 있어서 웬만한 사실은 실제 이 글을 풀어준 EBS라든지 이런 인터넷 강의에서 기출 풀이를 들어보면 설명을 여러 가지 해주는데 우리는 핵심 단어만 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눈을 감고 뭘 만져보는 거야. 근데 이걸 뭘 만져봤어 한 5분간. 그럼 그게 기린일 수도 있잖아. 물론 우리가 키가 작아가지고 기린 목을 만질 수는 없겠지만 또는 이게 만져보면 호랑이인지 좀 느낌이 올 수 있잖아. 이게 만져보면 닭인지 알 수도 있잖아. 강아지인지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희미하게나마 이 글이 어느 방향에 뭘 얘기하는지를 먼저 1차 파악하는 게 글 읽기야. 자, 그런데 글을 읽을 때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 뭐냐면 글 쭉 다 읽고 그 뒤에 문제 푸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를 먼저 다 살펴본 뒤에 글을 푸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하고 글하고 섞어가지고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건가요? 얘들아, 본인은 뭐가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당황스럽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 어떤 게 과연 맞을까? 어떤 게 더 좋은 걸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확답을 하나 해줄게. 확답을. 왜냐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너무 뻔한 확답이 있어. 보통 사람들은 문제 읽고 나서 글 풀라? 아니면 글 읽고 나서 문제 풀어도 된다. 얘가 보통 글 진짜 책 개 많이 읽은 슈퍼 모범생 중에 대부분 여자애들. 그런 애들이 쓰는 방식이야. 왜냐면 책을 겁내 많이 읽었거든. 물론 남자애들도 조금 있어. 아주 조금. 응? 조금 있어. 그런데 이건 너무 어려운 전략이야. 그럼 뭐냐면 항상 송지열 선생님의 추천 전략은 첫 단락을 읽어. 아이고. 첫 단락을 천천히 읽어. 얘들아, 첫 단락은 무조건 천천히 읽어야 된다. 첫 단락 마음 급하다고 쉥 하고 읽잖아.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글을 놓쳐버리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뭔 말하는지 몰라. 그리고 불현듯 다가온 게 뭐냐면 글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해. 이해하겠지? 그래서 첫 단락은 무조건 천천히 읽어. 첫 단락을 읽고 나서는 이제 문제를 살펴봐. 그러면 문제 중에 먼저 풀면 도움이 되는 문제가 있고 먼저 풀어봤자 의미가 없는 문제가 있고 풀 필요가 없는 문제가 있어. 예를 들면 단어 같은 거 봐봐. 먼저 풀 필요 있니 없니? 당연히 없겠지. 근데 다음 중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랬어. 중요한 건 않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 거 이랬잖아. 그러면은 거꾸로 뒤집어 얘기해보자. 몇 개가 맞는 거니? 5개 중에? 4개가 맞는 거지. 그러면 얘는 나머지 4개는 뭐니? 글 요약 정리라고 이야기하면 돼. 글 요약 정리해 준 거 맞잖아. 하나만 그래서 틀린 얘기지. 4개가 맞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야. 물론 그 안에 한 개의 짜증나는 함정이 하나 있다는 게 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해볼 거야. 그래서 문제를 쭉 살펴보다가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될지를 순간 판단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국어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간순간 판단을 계속 잘하면서 뭘 잘해야 되냐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얘들아, 국어 시험, 모의고사라고 안 할게. 국어 시험 경영을 잘해야 돼. 이건 선생님이 최초로 쓰는 말인데 모의고사 경영을 해야 돼, 이제부터. 나중에 이 경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텐데 어떻게 경영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얘를 지금 당장 해야 되냐, 나중에 해야 되냐, 풀지 말아야 되냐, 얘는 지금 넘어가 주냐, 여기서 판단하고 끝내줘야 되냐, 끝까지 가봐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껴 맞춰가면서 뭐가 나한테 유리할지를 맞춰가는 게 수능, 국어 풀 때의 경영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오, 고개 끄덕끄덕하고 감동이야? 내가 끝까지 감동시켜줄게. 수능 점수로 감동을 시켜줄게. 그리고 나중에 대학 가서 송재열 선생님 덕에 서울대 다니면서 조금은 내가 지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 곧바로 만들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정보 탐색을 위한 읽기와 양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 뭐였을까? 생성형 인공지능 끊어. 이 단어 하나면 돼. 독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인공지능을 통해 읽을 자료를 생성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 중요한 거 없어. 자, 고개 들어봐. 선생님 봐봐. 이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뭐야?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 중에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대. 딴 거 필요 없어.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얘들아. 문제 보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지. 이런 게 1번이야.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러면은 이봐. 나머지 4개 맞았지. 얘가 하나가 틀렸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나중에 먼저 풀면 돼. 솔직히 이런 문제 또 경영이야. 1번에서 처음에 보자마자 이런 문제가 나오자. 나머지 문제 볼 필요 없어. 나중에 봐도 돼. 얘 하나만 가지고 내가 대화하면 돼. 선생님이 진짜 실험해봤던 얘기인데 예비 고3들 모아놓고 얘들아 문제를 찝어줬어. 이 지문에서 이 문제만, 이 지문에서 이 문제만, 이 지문에서 이 문제만 풀어봐 하고 시간을 겁내. 미안해. 여기 자꾸 나와요 그래. 근데 우리 유대종 후배보다는 유대종 씨가 선생님 후배거든. 근데 유대종보다 사실 욕은 더 잘하거든. 근데 약간 좀 안 쓰려고 노력하거든. 선생님 봐봐. 약간 좀 점잖게 생겼잖아. 그런데 가끔 튀어나와도 너희가 이해해줘. 근데 주로 잣은 많이 튀어나올 거야. 알았지? 가평 잣을 좋아하거든. 가평 잣을 많이 먹으면 얘들아 배가 많이 아프다. 조심해라. 잣은 하루에 권장 소비량이 15알이야. 그 이상 선생님이 한번 못 모르고 50알인가 70알을 먹어봤거든. 왜냐면 햇잣 안 먹어봤지. 가평에서 진짜로 전문가한테 비싸게 준 잣을 누가 선물해 준 거야. 햇잣. 막 나온 그 해 잣이야. 우와. 밤보다 더 맛있어. 맥주 안주로 최고야. 그래서 맥주 한 4캔 먹으면서 잣을 한 통을 거의 다 먹었거든. 나 그 다음날 울었어. 화장실 가서. 그분이 안 나와. 정말로. 더러운 얘기 그만할게. 자, 그래서 계속 가보자. 그럼 이 문제에서 한번 보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인공지능은 독자가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맞춰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쭉 물어보는 거네. 그래 우선 처음 계속 읽어가 보자. 그럼 두 번째 달라고 가볼게. 빨리 또 넘어가는 거야. 여러 정보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정보 검색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밑줄 그냥 이 정도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세모, 하트, 동그라미, 화살표, X, 줄긋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하게 최소화시키는 거야. 간소화시켜야 돼. 알았지? 자, 줄일 수 있다. 또한 독자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와 포함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기에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효과적이다. 확장. 더 필요한 자료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추가 생성하는 것이 용이하기에 독자는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는 독자 맞춤형 자료를 생성하고 읽을 수 있다라고 했어. 우와! 있다 보니까 나왔지. 자, 1-1번에 보자. 얘들아 문제 봐봐. 인공지능은 독자가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맞추어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독자가 원하는 내용과 독자가 원하는 내용과 형식. 문제에 밑줄 그어놔. 독자가 원하는 내용과 형식. 밑줄 그어놓으세요. 지문 말고 문제에 1-1에 독자가 원하는 내용과 형식. 그대로 있지. 어디에 있었어? 두 번째 단락 후반에 있었지. 아주 쉽지만 이후라고 적어놔. 1-1 뒤에다가 이후. 선생님 수업의 용어 중에 하나야. 이후가 무슨 뜻이야? 두 번째 단락 후반이란 거야. 우리는 초, 중, 후란 말을 쓸 거야. 이 초 이러면은
2단락의 초반쯤에 있어. 이후 2단락 중반쯤에 있어. 이후 2단락 후반에 있어. 근거가 그쯤 있다는 거야. 이게 선생님의 수업의 되게 키포인트야. 이 말을 내가 알려줄 건데 너희가 3일 동안 까먹어야 돼. 월, 화, 수 까먹어. 그리고 목요일부터 다시 기억을 해서 리뉴얼해서 풀어봐 한번. 그래서 너희 뇌 속에 감춰져 있었던 이 습관을 다시 끌어서 훈련을 시켜주는 거야.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자, 방금 있었어. 자, 계속 읽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인공지능 뭐 기억 안 나. 근데 효율적이래. 뭐 좀 해준대. 그거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래, 필요한 것만 보면 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너희가 읽으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지문 문제 안 나올 때가 있어. 봤지? 많이 경험했지? 그게 바로 뭐야? 개 쓸데없는 시간을 쓴 거야. 그래서 글 읽을 때 제발 적당히 작작 읽어야 돼. 너무 조마조마하면서 이걸 제대로 읽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떨면서 읽잖아? 병신 되는 거야 그거. 알았지? 그러면서 사실 너희들이 나중에 선생님이 요약 정리를 좀 해주겠지만 시간을 쓸데없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 시간은 부족하지 않게 해주려고 많이들 노력했는데 너희 습관 자체가 잘못돼서 시간을 좀 쓸데없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 알겠지? 승찬아 이제 좀 이해되지? 선생님 말이 조금씩. 넌 옛날에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하니까 이해가 안 됐었을 거야. 이제 하나씩 이해해보자고. 자, 그 다음 가보자. A가 나와있네.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사전과 학습한 인공지능은 독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조합하여 자료를 생성한다. 학습한 정보에 인종차별에 관한 편견이 있거나 사실 아닌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인공지능 생성한 자료에 그런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 편견 밑줄 그어는 잘 몰라. 그냥 특별한 단어가 나타나잖아. 뭐가 있는 것 같으면 얘들아 밑줄로 살짝 표시해. 동그라미 해줘도 괜찮아. 또는 V자로 이렇게 표시해줘도 괜찮아. 뭔가 표시는 하면서 넘어가. 왜냐면 너 혹시 등산 싫어하지? 선생님은 등산 좋아하거든? 근데 등산을 가다 보잖아? 그러면 산에 나무에 끈으로 이렇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어느 등산회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놓고 가거든 사람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길 잃어버릴까 봐 거기 표시해 준 거야. 너희는 수능 지문을 읽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거 표시해 놓고 가는 거야. 진짜 무서운 얘기로 가자면 혹시 영화 히말라야인가? 그거 봤니? 선생님도 나중에 혹시 성공하면은 스타 강사 되면은 쉴 때 히말라야를 가고 싶거든? 근데 여름에 가면 뒤진대. 왜냐면 산사태 나가지고 눈사태 나가 죽을 수도 있대. 근데 제1 베이스 캠프를 지나가면 이제 고산병 적응하고 나면 이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있냐면 표시가 있대. 올라가는데 잘 가라고. 근데 그 표시가 뭐냐면 노스페이스 노란색 옷을 입고 죽어있는 시체 머리 방향으로 23도 몇 도 방향으로 걸어가시오. 올라가다 보면 빨간 노스페이스 입고 죽은 아니면 빨간 무슨 아크테리스 입고 죽은 시체의 머리 방향으로 올라가시오. 시체가 계속 나온대. 그게 이정표래. 그거 안 치운대. 그 말 듣고 안 가기로 마음먹었어. 그냥 카트만두에서 와인 마시고 놀기로 마음먹었어. 자, 아무튼 계속 가보자. 학습한 정보가 문제가 없더라도 정보의 추출 및 조합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왜곡도 밑줄 그어놓고 즉 독자의 요구나 선호에 부합하는 일부 정보만 편중되어 발췌하거나 일부 해석은 누락하기도 한다. 또한 원래의 자료가 가지고 있던 작성 의도나 맥락이 훼손되기도 하며 출처가 누락되거나 잘못 표시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해놨어. 이 단락에서 뭐야? 인공지능의 단점 이런 표현 쓰지 마. 인공지능의 병신 같은 점을 얘기하고 있구나. 좀 살아있는 용어로 편하게 공부해. 병신이구나 인공지능이. 그러고 가보자. 따라서 독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 편견이 있는 표현이 나타난지, 사실과 다른 부족한 정보가 있는지, 왜곡되게 편집된 정보가 있는지, 출처 명확한 등에 점검해야 한다. 또한 독자는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의 자료만 생성하고 취합하는 것이 아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방식의 인공지능을 통해 비교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도서관을 방문하여 다시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즉 한마디로 마지막 단은 뭐 얘기하고 있었니 얘들아? 조심해라. 맞잖아. 인공지능 조심해라. 얘기하고 있었지. 나 지금 배경 지식 얘기 안 했다? 자, 두 번째 읽어보자. 자, 이제 1번. 1번에 2 보자. 우린 여기에서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 문제 푸는 거 있어서 대치동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국어 강의를 하셨던 모든 선생님하고 다 다르게 선생님이 하나 이야기하는 나만의 이야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국어를 구조독해란 말을 많이 써야 돼. 그래서 방금 이 인공지능을 설명하든 뭘 지문을 설명하든
단락에 대한 다 분석들을 통해서 이 글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엮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구조 독해를 시켜줘. 그거 하면 큰일 난다. 시간 겁내 오래 든다. 우리는 발췌 독해야. 우리는 빼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구조 독해를 역으로 만들어 갈 거야. 근데 구조 독해에서 우리는 곱하기 뭘 해야 되냐면 단어 시비를 걸어야 돼. 구조 독해 백날 해봤자 뭐하니 얘들아? 뭐가 중요한 단어인지 어떤 걸 묻는 단어인지 그걸 찾아내야지 우리는 답을 맞추는 거야. 실제 수능에서 너희 잘 봐. 진짜 개 잘 이해하고 세 개 틀리고 싶니? 아니면은 잘 찍고 어떻게 해서든 뭔가 잘 단어 찾아고 내가 찾은 단어가 다 나왔어 이래가지고 만점 받고 싶니? 수능은 만점 받으면 장땡이야. 범죄만 저지르지 않고 만점 받으면 그냥 그건 그 자체로 훌륭한 거야. 이해하겠지? 자, 그러면 단어 시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방금 1번에선 선생님이 뭐라 했어? 독자가 원하는 내용과 형식 밑줄 긋지. 두 번째, 뭘 시비 걸어야 될까?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자료의 정보는 독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한다라고 했어. 자,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독자가 예상, 여기다 밑줄 그어봐. 독자가 예상, 이 단어가 어디 있었어? 찾아봐. 빨리 찾아. 이걸 빨리 찾는 사람이 이제 구걸 잘하는 거야. 어디 있었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있었지. 뭐라고 나와 있니? 또한 독자의 예상 있지. 범위를 넘어선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기에 라고 돼 있지. 여기에 근거가 정확히 나와 있지. 2번 어때? 틀렸지. 이러면 이제 혼날 연습이 많이 되잖아 얘들아. 1, 2번에 이렇게 답이 확실하게 나오지. 이건 확실하잖아. 그리고 직관적으로 봐도 너무 확실하지. 그럼 뒤에 3, 4, 5번 읽을 필요 있니 없니? 읽지 마. 이거는 근데 좀 더 실력이 쌓이고 나서 해라. 근데 이거를 조마조마하면서 3, 4, 5를 다 쳤잖아. 거기서 우리는 지금부터 목표가 10초 아끼기야. 따라해봐 얘들아. 10초 아끼기. 다들 안 따라하죠? 마음속으로 해도 돼. 10초 아끼기야. 10초가 얘들아 몇 번만 여러 가지 경우로 모이잖아. 3분이 돼. 맞잖아. 18번만 모이면 3분이야. 180초야. 3분이면 너희 문제 2개는 풀 수 있어. 되게 소중한 시간이야.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거야. 알았지? 자, 3번, 4번, 5번은 찾아보면 3번 뒤에 적어놔. 1후. 4번 4중. 5번 2초. 무슨 말이야? 2단락 초반에 있다, 4단락 중반에 있다, 1단락 후반에 있다. 이게 숙제야. 너희가 찾아와. 내가 정답하고 아닌 거 하나 비유해 주든지 어느 날은 급하면 정답만 근거를 찾아주고 나머지 너희한테 찾으라 그럴 거야. 너희들이 찾아봐야 돼. 알겠지? 자, 2번 가보자.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사전에 학습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자료의 생성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이거는 어땠니? 얘들아 문제가? 문제 스타일이 조금은 달라. 이거는 그냥 세 번째 단락에 A에 있었던 내용 중에 인공지능의 병신 같음을 어때? 전반적으로 그냥 요약한 거야. 그래서 근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지는 않고 직관적으로 판단은 좀 해야 돼. 자꾸 이것 때문에 감각이라 그런 거야. 근데 보면은 증거는 이 단락에 다 있어. 근데 얘가 1, 2, 3, 4가 다 근거가 있다. 한번 찾아보자. 인공지능은 독자의 개인적인 선호를 배제하면서 균형 있게 자료를 생성한다 할 때 독자의 개인 선호 밑줄 그어봐. 독자의 개인 선호. 자, 독자의 개인 선호 어디 있을까? 찾아봐. 단락 A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니? 즉, 독자의 요구나 선호에 부합하는 일부의 정보만 편중되어 발췌하거나 일부 해석을 누락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근거를 찾는 거는 독자의 개인 선호라는 이걸로 찾아서 가봤더니 균형 있게가 맞아? 틀려? 틀렸지. 그럼 답이 정확하지. 2번
독자가 인공지능에 요구한 정보를 위주로 하여 인공지능은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다 라고 했습니다. 얘는 사전에 학습이란 단어에 밑줄 그어봐. 사전 학습 있어. 찾아봐. 어디 있니? 이건 빨리 찾을 거야. 어디 있어? 첫 번째 줄에 있지.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 인공지능은 나와 있지. 근데 인공지능에 요구한 정보를 위주로 하여 인공지능은 정보를 사전에 학습하는 거니? 아니지. 그냥 학습한 거지. 이해되겠지? 거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 맞지? 이해되겠지? 3번. 인공지능이 정보를 추출 및 조합하는 과정에 편견이 있는 정보는 일괄적으로 제거된다 라고 나와 있어. 편견이란 단어 한번 찾아봐. 얘들아, 편견 밑줄 긋고. 여기 편견 나왔지? 아까 선생님 밑줄 그어놨던 것 같아. 지역에 편견이 있는 거나 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자 어때? 포함하는 경우라 나왔지. 제거가 됐니 안 됐니? 안 됐지. 거기 나와 있지. 4번. 인공지능이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원래 자료의 작성 의도나 맥락의 변화 가능성은 차단한다 라고 나와 있어. 자, 여기 뭐냐면 의도나 맥락이란 단어. 밑줄 그어봐. 의도나 맥락 어디 있니? 그렇지. 잘했어. 거기 있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훼손되기에 출처가 누락된 잘못된 표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차단이 잘못됐겠지. 답은 그러면 5번인 게 너무너무 명확하지. 신기하지 않아? 아까 그냥 풀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얘들아 어떠니? 얘들아? 그대로 있지 단어가. 이게 국어야. 에이 송쌤 약치고 있네. 지금 니네 마음을 알거든. 뭘 약치고 있다면 쉬운 질문이니까. 그래서 내가 역으로 약을 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고단수인데. 내가 순간 IQ 300이야 새끼들아. 평소는 붕어지만. 알았어? 좀 이따 봐봐. 3번 한번 보자. 3번. 보기에 학생의 독서일지다. A에서 C와 관련하여 학생의 읽기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체독에 대한 이야기 쭈루루루루루루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방향을 달리하여 자료를 생성한 것은 C에서 C를 점검한 것에 해당하겠군 해가지고 그냥 이 문제는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C하고 맞춰서, 왜냐면 A, B 나머지가 다 말이 안 되는 강아지 소리들을 해버리거든. 보기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개소리라는 게 나와. 개소리라는 게 있다는 걸 하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선지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 첫 번째는 맞는 말이 있어. 두 번째는 틀린 말이 있어. 잘 기억해. 세 번째는 없는 말이 있어. 근데 없는 말을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보고 개소리라 그래. 왜냐면 수능국어 스타 강사들은 이런 거 좀 재밌는 용어들이 있어야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개소리라 그래 얘들아. 알았지? 개소리. 선생님이 오늘 그래서 3번까지 풀었지. 얘들아 이렇게 풀고 났더니 아까 전에는 채점하기 전에 너희가 되게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불러줄게 하잖아. 되게 기계 무슨 AI 기계들처럼 촥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채점을 해. 되게 집중을 해. 너희의 심리에 항상 이 정답이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게. 그런데 선생님처럼 방금 풀고 나니까 이거 채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바로 선생님이 수능 때 가채점 이럴 때 바로 이렇게 답이 찾아지잖아. 얘들아 이거면 동그라미 할 거야 세모 할 거야? 동그라미 해놓겠지. 그럼 얘 다시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좀 이따가 이제 니네가 풀다 보면 다음 지문을 풀 때 좀 쉬었다가 풀 때 너희들한테 숙제를 줄 거야.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줄 거거든. 다음 지문이 어려워. 그때 가채점을 시켜놓을 거야. 맞은 것 같으면 확실하면 동그라미래. 애매하면 세모를 해놔. 그리고 반드시 동그라미 해서 틀리면 안 돼. 차라리 다 세모해. 죽여버릴 거야. 꼬집을 거야. 깨물 거야. 남자애들은 깨물 거야. 알았지? 나 깨물기 잘해. 세모해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동그라미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세모를 극소로 보내고 세모도 운주와 맞출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게 수능의 만점이야. 수능 만점의 원리는 1번부터 45번까지 순서대로 풀어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다 맞아요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동그라미 가채점들이 최대한 가고 두세 문제가 세모가 됐어. 안 보여. 근데 두세 문제도 다 두 개씩 남았어. 그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및 부처님도 알라도 다 보호하사 이게 정확하게 내 쪽으로 다 맞으면 그날 다 맞은 거야. 맞는 원리를 알겠지. 실력만으로 다 맞추는 거 아니야. 그날의 컨디션과
그날의 운과 찍신이 함께 등장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알겠지?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하자. 잠깐 쉬어 얘들아.